안녕하세요. 환경보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과 건강부터 진행을 할게요. 음, 수질은요, 우리 음용수의 수질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일반 세균은 물 1cc 중 100마리 이하여야 하고, 대장균은 물 100cc 중 검출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23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저항성이 병원균과 비슷하거나 강해서 다른 미생물의 오염을 추정할 수 있고요. 우리 주 1회 검사해야 합니다. 염소 맛과 우리 냄새 이와의 다른 맛과 냄새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pH는 5.8에서 8.6이 정상입니다. 5.8에서 8.6이 정상이고요. 그럼 우리 수질 오염 지표가 나와요. BOD, COD. 우리 중학교인가요? 이걸 배웠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부터 볼게요. DO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 산소량이라고 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높은 물은 우리 깨끗한 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용존 산소는 증가하고요. 염분이 높다라고 한다면 용존 산소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DO, 우리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우리가 DO가 높으면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생화학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낮아집니다. 반비례 관계죠. 그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볼게요.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속에 있는 유해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량이에요. 그래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은 물은 오염된 물이라고 하고요. 하천수나 가정오수의 오염 지표로 사용합니다. DOD가 높으면 COD는 높아지고 우리 화학적 산소 요구량 DO는 낮아집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둘이 높으면 낮아집니다. 용존 산소량이 낮아졌다, 오염된 물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우리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제 이용해서 산화시킬 우리 요구되는 산소량이에요. 산화시킬 때 요구되는 산소 양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은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BOD, COD가 높다, 오염된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 폐수, 호수나 연못 및 해양 오염의 지표로 사용하고요. COD가 높고 BOD는 높아져요. 그러면 DO는 낮아집니다. 오염물이라는 거죠. 이외에도 수소 이온 농도, 그리고 부유 물질량, 대장균, 특수 유해 물질 등 평가해서 수질 오염을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물의 정화를 볼게요. 물의 정화 작용, 우리 침전, 분해, 우리 희석, 산화, 확산, 혼합, 흡착, 여과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인공적인 정화법은 물이 자정작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 인공적으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상수 정화 방법은 침사, 모래 제거하는 거고요. 우리 침전은 유기성 물질과 부유물질 제거하고요. 그래서 침사, 침전, 여과, 소독, 염소로, 그래서 급수로 사용을 하고요. 부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염소 처리 후 우리가 세균이 평상시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급수 전 유리 잔류 염수는 0.1 ppm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수를 여과해서 공급한 후 우리 장테푸스와 이질, 장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현상을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수 처리 방법을 볼게요. 우리 두 번이나 출제되었죠. 스크린을 이용한 스크리닝, 침사, 침전,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우리 호기성균을 이용한 활성온인법으로 하수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문제가 나왔고, 우리 호기성균을 이용한 우리 생물학적 처리의 하수 처리 방법은 뭐냐라고 정답 활성오기법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 있습니다. 그럼 수질 오염 볼게요. 수질 오염,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법규에서도 질병관리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수인성 병원 감염병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환자가 집단적 폭발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요. 성별, 연령별, 직업별 차이가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대체로 여름이 더 많고 수인성 감염병 발생 지역과 음료수 사용 지역이 일치하며 치사율과 감염률은 낮고 종류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수질오염의 영향에서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녹조현상이 있는데요. 우리 인산염과 유기물질의 영향으로 수역에 점차 영양분이 증가해 물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적조현상은 오염된 바다에 플랑크톤이 무수히 발생해 해수가 적색을 띠는 수질오염 상태. 녹조현상은 오염된 호수나 하천에 녹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물이 녹색으로 변한 수질오염 상태. 대책은요, 갯벌을 보존해야 하고 물가에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풀이나 나무를 강가에 심어 뿌리를 통해 물속에 영양염류를 흡수하게 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미나마타 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또한 수질오염의 영향이에요. 메틸수은이라는 것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사람에게 발생해요. 미나마타병. 그래서 사지마비나 정신이상이나 언어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따이 병은요. 카둔뮴에 오염된 쌀을 먹은 사람에게 발병해요. 신장기능 장애로 칼슘 재흡수하지 못해서 골연화증, 골다공증, 골절 이런 것들과 전신 통증과 보행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볼게요. 우리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 처리는 한번 출제되었죠. 2020년 하반기에 인가와 떨어져 있는 장소나 저지대나 산골짜기에 묻어버리는 방법으로 처리 비용이 저렴하고 편해요. 방법이 간단하고 우리나라 쓰레기 대부분을 이 매립 처리로 처리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각 처리는요, 가장 위생적이지만 공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전선이나 PVC, 폴리염화 비닐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생활 쓰레기 중 전선이나 비닐을 태울 때 또는 PVC나 PCV 등 연소 분해될 때 생성이 되고요. 몸속에 들어가면 지방에 축적이 되고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환경에서 합성되지 않고 연소 및 화학 합성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생성이 되며 상온에서 색이 없는 결정으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방법에서 세 번째 퇴비 처리가 있는데요. 우리 음식물이나 낙엽 등으로 처리해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2022년 상반기에 한번 출제되었죠.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에 분뇨를 혼합하고 우리가 세균, 방성균, 곰팡이 등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것 퇴비 처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부담금 제도를 볼게요. 폐기물 부담금 제도인데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대상 물품이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제품, 담배, 일회용 기저귀 등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는 우리가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제도이고요. 폐기물을 재활용, 파쇄 등 처리할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료 폐기물의 종류 처리 볼게요.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는데요.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고 도형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위의 의료 폐기물은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 오염 폐기물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조직 물류 폐기물부터 볼게요.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일부나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청, 혈장, 혈액제제를 조직 물류 폐기물이고요.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컵, 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이런 것들입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이고요.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 혈액오염 폐기물은 혈액백이나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된 정도에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우리가 혈액오염 폐기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의료 폐기물은요, 우리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은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이나 위의 의료 폐기물은 상자는 노란색 그리고 봉투는 검은색 이렇게 도형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인체 조직물 중에서 우리 태반은 재활용하는 경우 4도씨 이하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하고 우리 초록색의 도형의 모양이 있죠. 그럼 식품과 건강 보겠습니다. 식중독 볼게요. 정의는 식품 섭취와 연관되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혹은 유독물질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식중독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오심구토, 설사, 복통이 있고 단시간 내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은 드뭅니다. 식중독의 발생 원인은 단체 급식과 외식의 비율이 증가하고 식품 무역 증가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미생물 증식하고 소비자들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은 우리 손 씻기,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입니다. 식중독 지수에 따른 단계별 행동 요령은요. 청색은 관심, 녹색은 주의, 황색은 경고, 적색은 위험입니다.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 종류, 감염성 식중독과 우리 독소형 식중독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살모넬라균부터 볼게요. 장염균, 돼지 콜레라균 이런 게 살모넬라균이에요. 이런 데 있는 게. 그래서 가열로 섭취하고 조리기구 세척하고 특히 계란 만진 후에는 손 씻어야겠죠.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은 한번 21년도 상반기에 나왔어요. 오염된 생선, 어패류, 생선회에서 원인이고요.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로 섭취하고 손과 조리기구가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출혈성 대장균도 2020년 하반기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충분히 익히지 않은 육류, 햄버거, 패티죠. 그리고 샐러드 등 날것으로 먹는 채소, 소독되지 않는 우유 등을 섭취해서 전파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 직접 전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식품은 가능하면 74도씨 이상에서 최소 1분 이상 가열한 뒤 섭취하고요. 채소도 가능하면 익혀 먹고 손 씻기 잘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장구균 볼게요. 장구균은 우리 장내구균,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이나 치즈, 소시지, 햄, 쇠고기 등에서 이걸로 원인이 되고요. 익혀서 섭취하거나 손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소형 식중독에서는 포도상균과 보툴리누스 균이 있는데요. 얘도 한번 출제가 되었죠. 잠복기가 가장 짧고 포도상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이고요.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데요. 당분이 함유된 식품, 케이크에 침입하여 번식할 때 장독소, 엔테로톡신을 분비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 출제됐어요. 해서 식품을 유독하게 만듭니다. 편도선염,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식품의 취급을 금지해야 하고요. 우리 보툴리누스균은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이에요. 통조림, 소시지 등에서 발생하고 신경계 증상, 안면마비 등 호흡곤란 등을 일으킵니다. 유효기간이나 밀봉 상태를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볼게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요. 얘네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복원의 원인 독수가 테트로도톡신이고요.
굴은 베네루핀, 조개는 미틸로톡신이고요. 버섯은 우리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 보리는 에르고톡신, 그리고 청매, 덜 익은 매실은 아미그달린, 쌀, 견과류, 옥수수, 곡류 등은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래서 버섯과 굴이 출제됐어요. 다른 것들도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시험 직전에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독줄에서 우리 테트로독신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독은 우리 복어의 내장에 가장이 많아요. 알, 난소, 고환, 간, 피부 등에 존재하고요.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상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발생하고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과 기생충의 질병에서 무구조충은 민촌증이라고 해서 쇠고기, 그리고 유구조충은 갈고리촌충이라고 해서 돼지고기에, 그리고 페디스토마는 폐유축증이에요. 제1 중간숙주는 다슬기고 그 다음 제2 중간숙주는 개나 가재이고요. 간디스토마는 간흡축증이고요. 제1 중간숙주는 쇠구렁이, 제2 중간숙주는 담수어고요. 아니사키스증은 우리 바다 생선에 있습니다. 그럼 식품의 변질과 보존, 얘도 중요하죠. 식품의 변질, 미생물의 번식과 관련되는 요소는 기온, 기습, 미생물, 기관 등이고요. 단백질은 부패, 지질 및 당질은 변폐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식품 보존 방법은 물리적 보존법에서는 첨가물 없이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건조법, 그리고 냉동 냉장법, 가열법이 있어요. 건조법은 식품 내 수분을 15도씨 이하로 제거하고 건조시켜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거고요. 냉동 냉장법은 냉동은 0도 이하, 냉장은 0에서 4도가 적당해요.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미생물 발육이죠.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고 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며 식품의 부속 속도도 억제합니다. 가열법은 끓이거나 삶은 방법이고요. 우유는 저온 살균법으로 63도에서 우리 30분간 가열해서 우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죠. 밀봉법은 바깥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 통조리법은 캔 속의 가스 제거해서 밀봉을 해요. 가열 처리를 통해서 세균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보존법은 첨가물에 의한 보존이에요. 그래서 절임법이 있죠. 식품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서 삼투압 또는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부패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보존 방법이에요. 2번이나 출제되었어요. 이 절임법의 종류 중은 염장법, 당장법, 산저장법이 있어요. 염장법은 소금으로, 그리고 당장법은 설탕으로, 산저장법은 우리 식초, 초산과 같은 약산을 넣어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거죠. 부패도 억제하고요. 그리고 훈연법은요, 연기를 이용해서 식품의 건조와 살균을 작용을 유도하는 방법. 훈증법은 훈증가스를 곡류를 등에 적용해서 곤충이나 기생충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스 저장법은 이산화탄소나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 방부제는 세균의 생활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우리 이 방부제의 조건이 있어요. 독성이 없어야 되고 미량으로도 우리 방부제에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몸이 묻히여야 하고 식품에는 어떠한 변화도 주면 안 되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호르몬 볼게요. 특징은 생명체의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체외 화학 물질로 극소량으로 영향을 미쳐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생체 내 수년간 잔류하고요.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기억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나 발육부진, 지적장애, DNA를 파괴하고 기형아 출산, 유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다이옥신, DDT, 그리고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트리부틸 주석이 등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 유기농 농산물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생활 쓰레기 줄이고,
손 씻기 깨끗이 하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열과 기름을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건은 여기까지 마칠게요.